차가운 가죽 소파의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한유진의 등은 꼿꼿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그녀의 정수리부터 천장까지 연결된 것처럼 그녀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 자세는 위험이 아닌 생존을 위한 방어 기제에 가까웠다. 금방이라도 날아올 날카로운 말의 파편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고 연약한 성벽이었다. 거실 중앙 화려하기 그지없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박여사 최민서가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유진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비현실적으로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고 그 빛은 그녀의 목소리만큼이나 차가웠다. 한유진, 네가 오늘 아침에 내 샤넬백에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해보렴.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날이 숨어 있었다. 유진은 시선을 들어 최민서의 발치에 놓인 크림색 핸드백을 보았다. 손잡이 근처에 아주 미세한, 거의 보이지 않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 아침에 현관을 나서던 박수민과 부딪혔을 때 생긴 상처일 것이다. 수민은 사과 한마디 없이 유진을 쏘아보고는 나가버렸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이 집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네가 한 게 아니면 그럼 이 집에 사는 유령이 그랬다는 거니? 옆에 있던 의부선니 박수민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그녀는 최민서의 축소판이었다. 똑같이 화려한 옷차림, 똑같이 경멸이 가득한 눈빛. 넌 정말 쓸모가 없어. 가만히 숨만 쉬어도 사고를 치니까. 유진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의 변명은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뼛속 깊이 체득했다. 그녀는 이 집안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10년 전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박 사장 박진태의 사업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떠난 후 박진태는 책임감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고아가 된 유진을 데려왔다. 사람들은 그를 의리 있는 사람이라 칭송했지만 유진에게 이 집은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다. 박 씨 부부는 유진을 자신들의 사회적 이미지를 위한 장식품으로 여겼고 딸 수미는 유진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도구로 삼았다. 됐고 최민서가 손을 내저으며 대화를 끊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네 방으로 올라가 있어. 저녁 식사 준비될 때까지 내려오지 마. 그것은 추방 명령이자 유진에게는 구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향했다. 등 뒤로 수민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유진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녀의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달아 없어진 듯 했다. 유진의 방은 3층 다락방을 개조한 곳이었다. 박씨 가족이 사는 아래층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낡은 가구 몇 개가 전부인 초라한 공간. 하지만 이곳은 유진에게 유일한 성격이었다. 방문을 잠그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는 듯했다. 그녀는 굳어있던 어깨에 힘을 풀고 긴 숨을 내쉬었다. 방 한쪽 구석 낡은 책상 위에는 그녀만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섬세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금이 간 오래된 백자 하나가 조명을 받고 있었다. 그것은 유진이 헌책방 골목에서 우연히 발견한 버려진 조선시대의 주변기였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깨진 쓰레기에 불과했지만 유진의 눈에는 되살려야 할 숨겨진 아름다움이 보였다. 그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루페를 눈에 꼈다. 세상이 확대되자 백자의 미세한 균열들이 거대한 협곡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특수 접착제를 아주 얇게 바르고 깨진 조각을 정확하게 맞추는 손길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정교하고 침착했다. 박씨 가족이 쓸모없다며 경멸하는 예술품 감정 및 복원. 그것은 유진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부서진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이 작은 다락방에서 그녀는
부서진 것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며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래층에서 박진태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이 좀 내려오라고 해. 가족회의 할 게 있어. 유진은 하던 작업을 멈추고 손을 닦았다. 가족회의라는 단어는 언제나 불길한 예감을 동반했다. 그녀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에는 박씨 가족 3명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유진은 늘 그랬던 가장자리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박진태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유진아, 너도 이제 24살이니 슬슬 내 앞가림을 해야지. 서두는 언제나 비슷했다. 그녀가 이 집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했다. 마침 너한테 좋은 혼담이 하나 들어왔다. 상대는 아우라그룹의 강지욱 팀장이라는 사람이다. 나이는 좀 있지만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더군. 아우라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재벌. 유진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런 대단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이 왜 자신과, 물론 대단한 집안은 아니다.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겠지. 최민서가 덧붙였다. 하지만 내 처지에 그 정도면 감지덕지지. 우리가 네 뒷배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라도 있었겠니? 박진태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강 팀장이 우리 회사 납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로 했다. 네가 결혼을 하면 우리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고 너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은 덜게 되는 거지.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냐. 결국 또다시 거래였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이용되고 버려지는 도구. 수미는 노골적인 조소를 띠며 유진을 바라보았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게 되어 후련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차피 너 같은 애를 누가 좋다고 데려가겠어.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림 쪼가리나 만지작거리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조용히 시집이나 가서 우리한테 고마워하며 살아.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체념을 넘어선 어떤 경지였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이 집에서 평생 무시당하며 사는 것보다 덜 불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빈 것처럼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간결한 대답에 박씨 가족은 오히려 당황한 듯했다. 울거나 저항할 것이라 예상했던 그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결혼할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닌 선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거래의 대상으로 내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린 것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쌌다. 낡은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서 복원 작업을 마친 백자 주병을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쌌다. 깨지고 버려졌지만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은 주병. 그것은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작은 희망의 조각을 품에 안았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이 또 다른 감옥일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자유를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적어도 이곳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득하게 느껴졌다. 결혼식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간소하고 신속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축복의 박수 소리도, 눈물을 훔치는 가족도 없었다. 구청의 작은 서약실,
차가운 대리석 벽이 마주보고 있는 공간에는 단 4사람만이 존재했다. 한유진,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 강지욱, 그리고 그의 변호사이자 증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 유진은 박씨 집안에서 마련해준 유일하게 새것이었던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옷은 기쁨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이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곁에 선 강지욱을 흐깃 쳐다보았다. 처음 마주하는 얼굴이었다. 그는 서류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이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젊고 날카로운 선을 가진 얼굴은 비현실적으로 잘생겼지만 그만큼이나 차가워 보였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짙은색 정장은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조금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은 그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잘 만들어진 마네킹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서약이 진행되는 내내 유진에게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 그 자체에만 있는 듯 했다. 두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사무적인 공무원의 목소리가 울렸고 모든 것은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끝이 났다. 강지욱은 짧게 변호사와 눈짓을 교환하더니 몸을 돌려 먼저 서약실을 나갔다. 유진은 잠시 허공에 뜬 듯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의 뒤를 따랐다. 구청 밖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강지욱이 먼저 올라탔고 유진도 조용히 그 옆자리에 앉았다. 차문이 닫히자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된 고요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프라이버시 스크린이 올라가 있어 차 안은 두 사람만의 밀실이 되었다. 침묵은 무거웠다. 강지욱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사람처럼 보였다. 유진은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익숙했던 서울의 번잡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차는 점점 더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동네로 접어들었고 이윽고 거대한 철문이 있는 저택단지 앞에서 멈췄다. 자동으로 열리는 문을 지나 한참을 더 들어간 차는 현대적이면서도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다. 회색빛 석재와 검은색 통유리로 이루어진 건물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설계된 미술관이나 기업의 연수원 같았다. 유진이 차에서 내리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여성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주인님, 오셨습니까?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 집의 집사 윤정혜입니다. 사모님. 그 낯선 호칭에 유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높은 천장과 미니멀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잡지 화보를 오려 붙인 듯한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강지욱은 코트를 벗어 다른 하인에게 건네며 말했다. 내 서재로 따라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서재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거대한 책장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방 중앙에는 육중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는 책상 뒤 가죽 의자에 앉아 유진에게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유진이 자리에 앉자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읽어봐. 유진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혼인계약서라고 적힌 두툼한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첫 장을 넘기는 동안 강지욱의 나직한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아마 박 사장에게는 내가 아우라그룹의 평범한 팀장이라고만 들었을 텐데 정정하지. 내 이름은 강지욱, 아우라그룹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자 현재 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이다. 유진의 손이 멈칫했다. 고개를 들자 강지욱의 차가운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사실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결혼은 거래야. 당신도 알고 있겠지. 다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래라는 게 다를 뿐.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1년 안에 그룹의 회장직에 올라야 한다. 하지만 내 입지를 호시탐탐 노리는 숙부와 이사회의 보수적인 세력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 그들은 내가 미혼이라는 점을 약점으로 잡고 흔들려 한다. 그래서 아내라는 존재가 필요했다. 안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그의 설명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 배경이 깨끗하고 복잡한 인맥도 없고 무엇보다 감정적인 기대를 하지 않을 사람이라서. 박 사장에게는 작은 사업적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당신을 데려온 거다. 당신에겐 지긋지긋한 그 집에서 나올 기회를 주는 거고, 유진은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명료했다. 계약 기간은 오늘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한유진은 법적 아내로서 강지욱이 요구하는 공식 석상에 동행할 의무를 가진다. 그 외의 시간에는 사적인 삶을 존중한다. 한유진은 강지욱의 사생활 및 경영 활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박씨 일가를 포함한 이전의 인간관계를 이 집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강지욱은 계약 기간 동안 한유진의 모든 의식주를 최고 수준으로 제공하며 별도의 품위 유지비를 지급한다. 계약이 만료되면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하며 강지욱은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0억 원과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한유진에게 지급한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어 있었다. 그녀의 1년은 50억과 아파트 한 채의 가치를 가졌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대가로는 과분할 정도였다. 질문 있나? 강지욱이 물었다.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계약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공식 석상 동행 의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이나 숙지해야 할 정보가 있다면 미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침착하고 논리적인 질문에 강지욱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유진이 울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행운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다. 필요한 정보는 윤 집사가 전달할 거다. 스케줄은 최소 일주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지. 그는 잠시 유진을 바라보다가 펜을 내밀었다. 이해 없으면 사인해.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받아들어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그녀의 필체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사인을 마친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다시 그에게 밀었다. 이로써 그녀의 새로운 삶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계약이 끝나자 윤 집사가 들어와 유진을 안내했다. 그녀의 방은 2층의 동쪽 끝에 있었다. 강지욱의 침실이 있는 서쪽 끝과는 가장 먼 거리였다. 방은 상상 이상으로 넓고 호화로웠다. 최고급 가구와 드레스룸, 전용 욕실까지 갖춰져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개인적인 흔적은 없었다. 마치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같았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사모님. 윤 집사는 정중하게 말하고는 조용히 물러갔다. 방 안에 거대한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가 이 집으로 가져온 유일한 짐, 작은 가방이 거대한 공간 속에서 초라하게 보였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조심스럽게 천에 쌓인 백자 주병을 꺼냈다. 그리고 창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금이 갔던 흔적을 섬세하게 메운 백자. 그것만이 이 텅 빈 공간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손길이 닿은 물건이었다. 유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잘 가꿔진 정원은 어둠 속에서 그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다. 화려한 감옥에서
더 크고 차가운 감옥으로 옮겨온 것뿐일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함께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자유의 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지욱의 저택에서의 삶은 예측 가능하고 고요했다. 유진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거대한 식당에서 홀로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저택의 도서관에서 보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고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따스함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강지욱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정교한 기계 부품과 같았다. 강지욱은 며칠에 한 번 집에 들어왔고 마주치더라도 가벼운 목례나 단답형의 대화가 전부였다. 하지만 유진은 이 고독을 불평하지 않았다. 박씨 집안에서의 질식할 것 같던 감시와 통제에 비하면 이 무관심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그녀는 평생 꿈꿔왔던 방대한 양의 예술사 서적과 경매 도록에 파묻혀 시간을 보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가 읽는 책에 대해 쓸모없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지식을 흡수하며 꽁꽁 얼어붙었던 자신의 세계를 조금씩 녹여갔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강지욱이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을 떠난 어느 날 오후였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저택을 산책하던 유진은 2층 복도 끝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문을 발견했다. 윤 집사에게 묻자 그곳은 강지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작은 갤러리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윤 집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사모님의 정중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듯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유진은 작게 탄성을 내뱉었다. 공간은 크지 않았지만 벽면에는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박수근의 질감이 느껴지는 그림부터 김환기의 푸른 점화까지 막대한 자본의 힘이 느껴지는 컬렉션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그림들을 감상하며 걸음을 옮겼다. 작품 하나하나가 지닌 아우라에 매료되었다. 그러다 그녀의 발걸음이 한 그림 앞에서 멈췄다. 얼마 전 작고한 현대미술의 거장 김은조 화백의 후기 작품이었다. 시면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은 거친 임파스토 기법으로 표현된 푸른색의 소용돌이가 인상적이었다. 강렬하고 고독하며 폭발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작품. 분명 김은조 화백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하지만 유진은 어딘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림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차이점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째, 물감의 질감이었다. 김은조 화백 특유의 칼로 도려낸 듯 거칠고 자신감 넘치는 붓터치가 어떤 부분에서는 미묘하게 망설인 흔적을 보였다. 마치 대가의 흉내를 내는 숙련된 장인의 손길 같았다. 둘째, 냄새였다. 그녀는 그림의 코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오래된 유화물감에서 나는 독특한 기름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하게 인공적인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캔버스를 인위적으로 오래돼 보이게 만들 때 사용하는 약품의 냄새였다. 마지막으로 그림의 균열, 즉 크라클위르였다. 자연스러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 균열은 불규칙하고 깊이가 제각각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 그림의 표면에 나타난 균열은 너무나 규칙적이고 얕았다. 열이나 화학약품으로 급조해낸 가짜 세월의 흔적이었다.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위작이었다. 어설픈 모작이 아닌 최고의 전문가들마저 속여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슈퍼페이크. 지적 희열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계약서의 조항이 떠올랐다. 강지욱의 사생활 및 경영활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었다. 며칠 후 강지욱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는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들어왔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몇 시간을 고민했다. 침묵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녀를 움직인 것은 예술품 보건가로서의 직업적 양심이었다. 진실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유진은 1층 서재로 내려갔다. 강지욱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노크 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고 유진을 보자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무슨 일이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대개 갤러리에 있는 김은조 화백의 심연의 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그림 위작인 것 같습니다. 강지욱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으며 비웃음에 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뭐라고 했나? 그 그림은 국내 최고의 감정팀과 갤러리의 보증을 거쳐 내가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은 작품이야. 수십억 원짜리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사과하고 물러났을 것이다.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아는 것을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그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임파스토 기법의 미세한 차이, 인공적인 화학약품의 냄새, 규칙적인 크라클위르 패턴까지. 그녀의 설명은 감정적이지 않고 철저히 분석적이고 사실에 기반했다. 전문 용어들이 막힘없이 흘러나왔고 목소리에는 조용하지만 강한 확신이 실려 있었다. 언제나 데이터와 팩트로 세상을 판단하는 강지욱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히는 것을 경험했다. 박씨 집안에서 데려온 그저 조용하고 배경 없는 여자. 그의 거래를 위한 완벽한 장기말로만 여겼던 존재. 그런 그녀가 지금 그의 앞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제대로 마주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 감정팀을 다시 부르겠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노골적인 무시는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지난번 그림을 감정했던 전문가들이 다시 모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에 대한 도전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강지욱은 유진에게도 그 자리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처음에 전문가들은 유진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소리로 치부했다. 하지만 유진이 지적한 부분을 따라 그림을 다시 정밀하게 살피면서 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자외선 촬영과 X선 분석까지 동원되고 나서야 진실이 드러났다. 유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그것은 진품의 재료를 일부 사용하고 인위적으로 노화 처리를 한 극도로 정교한 위작이었다. 전문가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강지욱은 그들 앞에서 유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존중이었다. 그날 저녁 유진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강지욱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두툼한 파일 하나를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파일의 표지에는 미술품 컬렉션 자산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시간 날 때 한번 봐줘. 당신 의견이 듣고 싶군.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서재를 나갔다. 그 단순한 한마디. 하지만 그것은 강지욱 같은 남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정의 표시였다. 계약서의 조항을 넘어 그는 처음으로 한유진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무관심의 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파일 위로 손을 뻗었다. 이 차가운 집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박씨 일가가 한유진의 새로운 삶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를 통해서였다. 사격의 가십을 다루는 월간지, 그 마지막 페이지에 실린 자선 파티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사진 속에는 아우라 그룹의 황태자 강지욱이 있었고 그의 팔짱을 낀 채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아우라 그룹 강지욱 본부장, 베일에 쌓여있던 아내와 첫 공식 석상 등장, 잡지를 무심코 넘기던 박수민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촌스럽고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한유진이었다. 엄마,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그녀의 비명에 최민서가 달려왔다. 사진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은 처음에는 경악으로, 다음에는 분노로, 그리고 이내 탐욕스러운 흥분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이 하찮은 부품 납품 계약 하나를 받고 처리해버린 쓰레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로또에 당첨된 것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놈이 일가의 팀장이 아니었어? 박진태가 쿵쾅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함께 놓쳐버린 거대한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유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더 큰 대가를 받고 팔아넘길 수 있었던 상품을 헐값에 처분해버린 상인의 심정이었다. 당장 유진이한테 전화해. 아니, 내가 하지. 최민서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꿀이 흐를 것처럼 달콤했다. 마침 저택도서관에서 강지욱의 컬렉션 목록을 검토하던 유진은 화면에 뜬 어머니라는 이름에 잠시 숨을 멈췄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어머, 우리 딸 유진이니? 잘 지내니? 왜 그런 좋은 소식을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역겨울 정도의 친절함. 유진은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 내숭은 잡지에서 다 봤다. 아우라 그룹의 며느님이 되셨더구나. 장하다, 내 딸. 역시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최민서는 서론을 길게 끌지 않았다. 사실 내 아빠 회사가 요즘 좀 어렵잖니. 내 남편 같은 대단한 분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인데. 그리고 우리 수민이도 졸업하고 아직 자리 못 잡고 있는 거 알지? 아우라 그룹 같은 좋은 회사에 자리 하나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우리도 널 키운 부모인데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안 그러니? 요구는 노골적이고 거침없었다. 유진은 차갑게 식어가는 머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그건 곤란합니다. 그 사람,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이라서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우리를 남 취급하는 거니? 전화기 너머로 최민서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지만 유진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이것이 끝이 아닐 것임을 직감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윤 집사가 굳은 얼굴로 유진에게 다가왔다. 사모님, 박진태 사장님 내외분과 따님이 정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이 없으셔서 경비팀에서 맡고 있는데 사모님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숨거나 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과거의 망령들은 그녀가 직접 마주하고 끊어내야만 했다. 응접실로 안내하세요. 작은 응접실로요. 유진의 지시는 미묘한 권력의 표현이었다. 손님을 맞는 화려한 대형 응접실이 아닌 사무적인 용무를 위해 사용하는 작은 공간.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잠시 후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박씨 가족이 응접실로 들어섰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있는 유진을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낡고
색바랜 옷 대신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실내복을 입은 유진의 모습은 낯설었다. 무엇보다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태도였다. 주눅들거나 눈치를 살피는 기색 없이 꼿꼿한 자세로 차분하게 그들을 마주보고 있었다. 유진아, 얼굴 보기 참 힘들구나. 박진태가 헛기침을 하며 권위적인 아버지 행세를 시작했다. 전화도 그렇게 끊어버리고 직접 찾아오게 만들어야겠니? 최민서가 뒤를 이었다. 박수민은 질투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유진과 응접실을 훑어보았다. 무세운 용건으로 오셨는지 말씀하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태도에 당황한 박씨 가족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박진태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할 거액의 현금과 아우라 그룹이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의 상가 부지를 요구했다. 터무니없는 요구였다. 네가 이 정도도 못해주면 우린 언론에 모든 걸 밝힐 수밖에 없어. 네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불행한 과거를 가졌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아우라 그룹의 체면이 뭐가 되겠니? 그것은 그들이 항상 유진을 통제하던 방식,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용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유진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과 받침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응접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아버님께서 저를 키워주신 대가는 이미 제 결혼으로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우라 그룹 자회사와의 납품 계약, 그것이 거래 조건 아니었습니까? 그녀의 시선이 박진태에게 향했다. 그는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세상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진의 차분한 목소리 속에 담긴 가시를 알아차린 것이다. 언론에 제 과거에 대해 말씀하시겠다고요? 좋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지난 20년간 박씨 집안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 어머님의 샤넬백에 났던 스크래치 같은 사소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수민 언니가 제 졸업작품을 망가뜨렸던 일, 그리고 아버님께서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으려 하셨던 일까지 전부 다요. 응접실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박씨 가족은 얼어붙은 듯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잊고 있었던 혹은 잊고 싶었던 과거의 모든 치부들이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이제 돌아가 주십시오. 유진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는 유지되겠지만 오늘부로 제 인생에 당신들은 없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응접실을 나갔다. 등 뒤에서 무언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어깨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도서관에 홀로 남게 되자 굳게 버티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렵고 진이 빠지는 싸움이었다. 그때 도서관 입구에 기대어 서 있는 강지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일찍 귀가했고 근처 서재에서 그 모든 상황을 말없이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감상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유진의 떨리는 손을 한 번, 그리고 그녀의 눈을 한 번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수많은 말을 함축하고 있는 인정과 존중의 표시였다. 그 침묵의 순간 계약으로 맺어졌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유대감이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유진이 박씨 일가라는 과거의 망령을 성공적으로 떼어낸 후 저택에는 낯선 평화가 찾아왔다.
강지욱은 그날 이후 유진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그녀의 의견을 묻는 일이 잦아졌고, 때로는 늦은 밤 서재에서 함께 서류를 검토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차가운 계약서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신뢰와 존중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 조심스럽게 세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우라 그룹 내부의 폭풍이 그들의 고유한 성안으로 밀려오기 시작했다. 폭풍의 핵은 강지욱의 숙부이자 그룹의 호시탐탐 노리는 2인자 강타오 전무였다. 강태호는 선대 회장의 동생으로 평생을 2인자의 서름 속에서 살아온 야심가였다. 그는 온화한 미소와 사람 좋은 웃음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고, 조카인 강지욱이 그룹의 후계자로 부상한 이후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잡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완벽한 먹잇감을 찾아냈다. 강지욱이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던 갤러리 엘리시안 인수 프로젝트. 엘리시안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성과 역사를 자랑하는 갤러리로 아우라 그룹이 럭셔리 예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다. 인수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문제는 인수 확정을 위한 이사회 최종 보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터져 나왔다. 익명의 제보를 가장한 기사가 언론에 터져 나온 것이다. 아우라 그룹 갤러리 인수 과정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기사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악의적이었다. 강지욱 본부장이 갤러리가 소장한 일부 미술품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인수 금액을 책정했고, 그 차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증거로 제시된 것은 몇몇 작품에 대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감정평가서 사본이었다.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강지욱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사회는 술렁였다. 특히 강타오를 위시한 반대파들은 이때다 싶어 강지욱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강지욱은 즉시 내부 감사팀을 동원해 반박 자료를 준비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다. 미술품 감정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 감정가의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강타오가 교묘하게 파고든 지점이었다. 그날 밤 강지욱은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 그의 얼굴에는 그답지 않은 짙은 피로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는 대신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다. 유진은 테이블에 앉아 18세기 유럽 도자기의 문양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 시간 괜찮나? 그의 목소리에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강지욱은 거대한 서류철 2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쿵 하는 무거운 소리가 도서관의 정적을 깨뜨렸다. 갤러리 엘리시안 인수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다. 당신 도움이 필요해. 그것은 명령이 아닌 명백한 요청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그녀 앞에 드러냈다. 그는 모든 것을 숫자로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데는 귀재였지만, 예술이라는 안개자욱한 세계의 미묘함과 그 안에 숨겨진 속임수를 꿰뚫어 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지난번 위작 사건을 통해 유진의 날카로운 눈을 신뢰하게 된 것이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류에 몰두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인수문서, 작품 목록, 감정평가서, 법률 검토 의견서. 강지욱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유진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 위에서 멈췄다. 문제의 핵심인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지목된 5점의 작품에 대한 감정 평가서였다. 다른 전문가들은 그저 감정가의 적정성 여부만을 따지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이상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 5작품 모두 다른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최종 서명을 한 감정사는 모두 동일 인물이에요. 김민준이라는 사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유명한 감정사일 수도 있지. 아니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름이 낯설어서 바로 검색해봤어요. 업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물급 작품들의 감정을, 그것도 각기 다른 기관의 의뢰로 한 사람이 모두 맡았다. 이건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에요.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김민준이라는 인물의 과거 이력을 추적했고, 그의 이름이 몇 년 전 강태호가 소유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감사 명단에 잠시 올랐다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연결고리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유진의 눈이 5작품 중 하나인 추상화 거장의 미공개 유작이라는 그림의 사진에 고정되었다. 공식적인 진품 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붓터치의 리듬, 색의 미묘한 혼합 방식이 대가의 그것과 결정적으로 달랐다. 이 그림, 제가 아는 악명 높은 위조범의 스타일과 아주 흡사해요. 진품 증명서가 있더라도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진은 강지욱에게 자신의 발견을 차분히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히 작품 가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어설픈 계획이 아니었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한 함정이었다. 강타오의 계획은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일단 강지욱이 부풀려진 가격으로 갤러리 인수를 마무리하게 놔둔다. 그리고 나서 인수가 끝난 직후 위작과 부실 감정 문제를 터뜨린다. 그렇게 되면 강지욱은 무능함과 부패라는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뒤집어쓰고 완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설명을 듣는 강지욱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분노와 함께 유진의 통찰력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녀는 단지 예술품을 보는 눈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음모의 흐름까지 읽어내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벽하게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상의 부부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등을 서로에게 맡길 수 있는 동맹이 되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서재에 마주 앉아 정보를 공유하고 역공을 펼칠 계획을 세웠다. 강지욱은 아우라 그룹의 정보망을 동원해 강태호와 감정사 김민준의 뒷거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고, 유진은 위작으로 의심되는 그림의 진품 여부를 가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나섰다. 차가운 저택의 서재에 처음으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전략을 논의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 하인이 가져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누는 짧은 대화들, 서로의 과거에 대한 조심스러운 질문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계약서의 조항 너머에 있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고 있었다. 다가올 주주총회는 이제 강지욱 혼자만의 전쟁터가 아니었다. 그들의 공동전장이 되어 있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아침, 저택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하고 고요했다. 한유진과 강지욱은 말없이 각자의 채비를 했다. 강지욱은 몸에 꼭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잘 벼린 칼처럼 날카롭고 절제되어 있었다. 유진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베이지색 정장을 선택했다. 그것은 그들의 갑옷이었다. 현관을 나서기 직전 강지욱이 몸을 돌려 유진의 옷깃을 부드럽게 매만져 주었다. 그의 손길은 찰나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언어가 담겨 있었다. 준비됐어? 네, 당신은요? 짧은 문답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굳건한 신뢰와 동지애.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 본사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보이지 않는 탐욕과 의심, 기대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마침내 갤러리 엘리시안 인수 안건이 상정되자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강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사진. 저는 오늘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가슴 아픈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연설은 능수능란했다. 그는 회사의 청렴성을 부르짖으며 강지욱이 추진한 갤러리 인수가 사실은 개인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부정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조작된 감정평가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강태호에게 매수된 내부 고발자의 거짓 증언이 스크린의 차례로 펼쳐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질문이 강지욱에게 쏟아졌다. 그의 입지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강지욱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앉아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막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강태호의 치밀하게 계획된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 이사의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와 귓속말을 전했고 곧이어 장내 모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아우라 그룹의 신데렐라, 그 눈물의 가족사 단독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것이다. 기사에는 박씨 가족의 눈물 어린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그들은 유진을 희생과 사랑으로 키웠지만 그녀가 재벌 후계자를 유혹해 가족을 버린 배은망덕한 여자라고 주장했다. 최민서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사진과 함께 유진의 과거를 날조한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강지욱의 경영 능력과 한유진의 인격을 동시에 무너뜨리려는 강태호의 잔혹한 협공이었다. 사기꾼 같은 여자에게 속아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무능한 후계자. 강태호가 만들어낸 프레임은 완벽해 보였다. 이제 주주들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강지욱과 유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의장의 침통한 목소리가 강지욱을 향했다. 강지욱 본부장, 해명해 주시죠.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강지욱이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침착했다. 강태호 전무님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연극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제 진실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그는 강태호의 증거들을 하나씩 얼음처럼 차가운 사실로 부수기 시작했다. 먼저 편집되었던 녹음 파일의 전체 원본이 공개되었다. 원본 속에서 비자금 조성을 먼저 제안하고 회유한 것은 강태호 자신이었다. 이어서 감정사 김민준이 강태호의 유령 회사와 맺은 비밀 자문 계약서와 자금 거래 내역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내부 고발자는 이미 검찰에 허위 증언을 자백한 상태였다. 강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를 조작했군. 하지만 미술품 가치가 부풀려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야. 저 여자가 뭘 안다고. 그의 손가락이 유진을 향했다. 그것이 신호였다. 강지욱이 유진을 소개했다. 제 아내이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는 미술품 복원 및 감정 전문가로서 한유진 씨를 모셨습니다. 유진이 연단에 섰다. 장내가 술렁였다. 기사 속 비련의 여주인공. 하지만 연단 위에 선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나약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당당했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유진은 자신을 둘러싼 개인적인 스캔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논란의 중심이 된 추상화 그림을 스크린에 띄웠다. 진품은 스스로를 증명하지만 위작은 많은 것을 숨기려 합니다. 그녀는 전문가의 언어로 그림이 위작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나갔다. 물감 성분 분석 데이터, 캔버스 연대 측정 결과, 그리고 X선 촬영으로 드러난 그림 밑에 숨겨진 또 다른 그림의 흔적까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한 과학적인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이어졌다. 이 위작은 단순히 값을 부풀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돈 세탁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스크린에는 강태호가 해외 조세 피난처에 쓴 다수의 유령 회사를 통해 위작들을 거래하고 그 자금을 세탁해온 경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은행 거래 기록, 운송장,
비밀 장부. 강지욱의 팀이 밤을 새워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강타호의 진짜 목적은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자신의 검은 돈을 갤러리 엘리시안이라는 합법적인 틀 안으로 옮겨 세탁하는 동시에 그 모든 죄를 강지욱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가면이 벗겨진 강타호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연단을 내려오기 전 유진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실은 명작처럼 고유의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피커를 통해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며칠 전 저택 응접실에서 박씨 가족이 그녀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대화 내용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탐욕스럽고 잔인한 그들의 진짜 목소리였다. 에오누 이야기가 위작인지는 여기 계신 현명한 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강지욱이 테이블 아래로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 어떤 말보다도 뜨거운 격려와 찬사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다. 의장이 경호를 외쳤고 강지욱의 사전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강타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강지욱과 유진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함께 폭풍을 마주했고 완벽하게 승리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언론은 연일 아우라 그룹의 극적인 승리와 강타호 일가의 몰락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강태호는 횡령, 배임, 자금 세탁, 주가 조작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박씨, 일가의 말로 역시 비참했다. 사기와 공갈 협박 혐의로 기소된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박진태의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한때 부를 과시하던 저택은 압류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한유진의 이름은 이제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가 되었다. 반면 강지욱의 입지는 반석 위에 올랐다. 그는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자 부정을 척결한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칭송받았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를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다. 차가운 황태자는 마침내 자신의 왕좌를 되찾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어느 날 저녁, 강지욱과 유진은 저택의 갤러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 한때 위작이 걸려있던 벽에는 이제 새로운 그림이 걸려 있었다. 무명의 신진 작가가 그린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한떨기 들꽃 그림이었다. 그들이 함께 고른 첫 번째 작품이었다. 침묵 속에서 강지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2개를 내밀었다. 유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군.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이건 약속했던 이혼 서류와 재산 양도 증서야. 내 서명은 마쳤어. 봉투 안에는 그녀에게 약속했던 강남의 아파트와 50억 원의 현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계약의 끝, 그리고 그녀에게 약속된 완벽한 자유. 강지욱은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쓸쓸해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녀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유진은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부. 어떤 고통도 어떤 위협도 없을 평온한 삶.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이 계약, 처음부터 불공정 계약이었어요. 그의 눈이 의아함으로 커졌다. 당신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아내라는 역할이 필요했고 저는 지옥 같은 그 집에서 탈출구가 필요했죠. 유진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당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고 저 또한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었어요. 그러니 이 위자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등하게 거래를 마쳤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혜자와 시혜자의 관계를 부정하고 두 사람이 동등한 파트너였음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존엄과 자존심이 담긴 선언이었다. 강지욱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늘 모든 관계를 거래로 생각했다. 하지만 한유진이라는 여자는 그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단단한 껍질을 깨고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다. 가지마.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계약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라는 사람이 필요해.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믿고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서류 속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동반자가 되어주면 안 될까? 그의 서툰 고백에 유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 역시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고 어느새 그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유진은 미소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강지욱이 서명한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갤러리 안을 울렸다. 그것은 낡은 계약의 종말이자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1년 후 서울의 예술중심가에 아틀리에 유진이라는 이름의 작은 간판이 걸렸다. 한유진이 설립한 미술품 컨설팅 및 복원 전문 회사였다. 그녀는 단순히 부유한 재벌의 아내로 머무르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실력으로 세상에 섰다. 아틀리에 유진은 개업 1년 만에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름 중 하나가 되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안목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수많은 고객들을 감동시켰다. 강지욱은 아우라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그룹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일에만 미쳐있던 냉혈함은 사라지고 삶의 균형을 아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유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저택의 정원에 앉아 있었다. 한때는 차갑고 인공적인 공간이었던 정원은 이제 유진이 직접 심은 각양각색의 꽃들로 생기가 넘쳤다. 우리 M&A 팀의 그 어떤 전문가보다 당신이 더 무서운 협상가 같아. 강지욱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만만치 않거든요, 회장님. 유진이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그들의 시선이 정원 한쪽에 놓인 작은 온실로 향했다. 그 안에는 유진이 박씨 집안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나왔던 깨진 흔적을 메운 백자 주병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상처 입고 버려졌던 과거. 하지만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더 단단해진 현재.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만들어갈 미래. 강지욱이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발견했고 깨진 조각들을 맞추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냈다. 계약이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평화롭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